네, 제가 가슴이 막 둔방거리면서 떨려서 연단이 너무 좀 높아서 더더욱이나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거창하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제가 소개할 때 지역 정치 생태학이라는 책을 좀 넣어달라고 한 게 제가 사실은 썼던 책 내용을 좀 오늘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쉽거나 아니면 또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제가 제주도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건데 한 학기 동안 할 내용을 제가 이렇게 담다 보니까 뭐 빼기엔 좀 아쉬운 것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거의 막 구겨서 거의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강의를 90분 동안 한 85분 정도에 전달을 해드려야 돼서 좀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논리가 좀 약간 이렇게 튀는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최대한 좀 그냥 뭐 사실은 어렵다는 것도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보면 또 어렵고요. 또 쉬운 것 같으면 좀 쉽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목부터가 좀 막 거창하게 욕심을 많이 내서요. 뭘 하나 잘라내고 싶은데 좀 잘라내기가 좀 아까운 것들이 좀 있고요. 좀 사실 또 재밌는 얘기들은 많이 있는데 제가 제주도 삼다수 개발 관련해서 또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걸 사실 넣으려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너무 또 제주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얘기를 하다 보면 재미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위에 논의되는 내용들 중심으로 좀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대략 틀이 이제 4가지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제가 넣을까 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제주는 정말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제가 주장하는 정치 생태학이라는 측면에서는 환경은 그 자체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과 더불어서 가치가 있게 그 얘기를 잠깐 좀 해드리고 이제 이렇게 문을 좀 열까 해서 그 얘기를 잠깐 좀 넣었고요. 그래서 자연유산, 해녀, 바닷 얘기가 이제 외부에서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했는지 외부 자료를 우리가 접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제주 자연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 사실 우리 살아가는 우리 제주인들의 삶이 거기 배어 있어서 더더욱이나 가치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당연히 우리 제주도민분들은 다 이제 몸에 배어 있고 한 얘기지만 잠깐 한번 짚어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얘기가 어찌 보면 이제 지역 정치 생태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거기 생태학은 저희들도 이제 잘 알다시피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한 6, 7년 전부터인데요. 제주 생활하면서 이제 좀 도시적이고 그런 것들보다도 환경 쪽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우리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고민하고 있고 알고 있고 그런데도 거의 개선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럴까? 물론 우리가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샤워할 때 물을 아껴라, 쓰레기 버리지 말아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도 중요한데 그것 말고도 뭔가 장애 한계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자료를 많이 찾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 환경 문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서 우리가 좀 약간 실천적인 차원보다는 조금 넘어서는 거지만 그걸 좀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그 내용을 정리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앉아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인구 증가 공유제 비극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저게 문제다라고 저희는 굉장히 저희 세대만 해도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는데 실제로는 저걸 가지고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금방 그 얘기가 좀 나올 텐데요. 그래서 인구 증가가 사실은 환경 악화의 문제라고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것은 어찌 보면 빙산의 일각이다. 더 큰 문제는 다른 데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제 비극도 굉장히 많이 얘기되는 것들이고 그런데 사실은 서구의 내지는 자본의 논리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적었고요. 그래서 저 제목과 달리 인구 증가와 공유제 비극이 문제가 아니라 저렇게 보는 게 문제라는 그런 얘기인데 제가 제목을 보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을 보고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밑에 숫자 보이십니까? 50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중간에 25장을 하고 제가 가운데 제가 지리를 전공하는 사람이어서 재밌게 이제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달리 보나라고 하는 그 페이지를 잠깐 쉬어가기라고 해서 한 3-4페이지 정도 넣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은 세상을 이해하고 보는 그 방식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잠깐 몇 페이지 넣어서 자꾸 숨 좀 돌리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자연의 상품화라고 해서 굉장히 요즘 환경 논의에서 되게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예전에 어릴 적 시절에 뭐 물을 사 먹어야 된대,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현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자연을 상품화시키고 있다. 상품으로 판매하는, 이익을 만들어내는 대상으로 자연을 바꾸고 있는 논의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물을 사례로 해서 잠깐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물뿐이 아니라 요즘에 뭐라 그러죠? 기후 변화 관련해서 교토의정서에서 얘기되는 탄소 거래제 같은 것도 사실은 좀 비판적으로 보면 서구 그러니까 유럽 친구들이 자기네들은 탄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보다도 그마저도 이제 탄소 거래제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그마저도 이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는 그런 논의들이 있어서 그것도 좀 잠깐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 그런 류의 얘기들이 이제 자연의 상품화 내지는 자연의 신자유주의화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잠깐 소개시켜드리고요. 마지막에 공유제와 공동체 대안이라고 했는데, 이제 일부이긴 하지만 아직 주류 경제를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만큼의 큰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최근 서구를 중심으로, 특히나 이제 제가 좀 이따 전달해 드리겠지만 서양 친구들은 자본주의의 뭐라 그러죠? 출생지답게 하여간 모든 문제를 시장 원리로 풀어가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시장 원리가 가장 합리적인 어떤 해법을 만들어낸다고 실제로 믿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는 좀 다르죠. 저희는 뭐 시장 원리, 자본주의 시장,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직도 공동체 문화가 많이 살아 있고요. 뭐 그냥 정의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구의 시장 기반 원리에 대한 이제 반성들이 일부 좀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미국 영어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얘기들을 살짝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제 그에 비추어서 저희들은 아직도 공동체 문화가 굉장히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데, 자본의 논리가 점점 우리의 공동체 규범, 공동체 전통을 좀 이렇게 없애버리고 있죠. 이제 자꾸 약화시키고 있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좀 깨우침, 각성을 좀 하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어찌 보면 서구식 환경 이용과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 더 우위를 점할 수도 있는, 뭐 물론 이제 실천적으로까지 이어지려면 굉장히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겠지만, 하여간 논리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훨씬 더 공동체 기반의 생활 규범과 환경 이용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훨씬 더 좀 쉽게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제 실천까지 가려면 좀 길이 멀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로 마지막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오는 키워드들이, 중요한 말들이 지역 지식, 지역 공동체, 이런 단어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양이 좀 많은 것 같긴 하지만요, 뭐 이렇게 크게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크게 네 꼭지로 내용을 좀 이렇게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조금 가볍게, 저희 앞에 이제 저희 강의 특강을 하셨던 선생님들이 뭐 제주의 가치, 뭐 생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뭐 더 붙일 것은 없겠지만, 저기는 거기다 약간 이제 사회적인 측면이 좀 가미가 되면 더 좋겠다는 욕심에 몇 장을 그냥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2007년이더라고요. 이제 기록을 보니까요. 저희 제주가 제주 일부 지역이죠, 사실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면서 막 현수막이 거리에 붙고 야단이어서, 저도 이제 어느 날 출근하다가 보면서 우리 제주도 전체가 세계 자연유산이 된 건지, 왜 됐는지 이제 이런 궁금증들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문이나 이런 걸 쉽게 접하는 정보에서는 왜 됐는지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기심을 항상 가지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시간이 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했으니까 유네스코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두꺼운 자료가 있는데 그건 좀 부담스러워서 읽지 못하겠고요. 한 8페이지 되는 짤막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제주가 왜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니까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저희 제주는 뭐 우리 자연은 아름답다, 뭐 소중하다, 뭐 이렇게만 하는 것보다 약간 논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저를 설득시키려는 측면에서도 그랬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아시다시피 요 한라산이 세계 자연유산에 지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성산 일출봉, 그 다음에 검은오름, 용암 동굴군,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왜 세계 자연유산이 되었을까? 뭐 아마 뭐 기괴한 모습, 다양한 그 생물종 다양성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얘기가 될 텐데 제가 그냥 거기 문서에 있는 내용을 좀 옮겨봤습니다. 제주도는 섬이지만 사실은 지질 구조로 보면 대륙의 끝단이라고 합니다. 대륙의 끝단인데 바다에서 수중 분출한 것 같은 화산 섬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좀 화산 지형에서도 좀 독특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한 지역의 그 화산 지형의 다양한 것들, 그러니까 한라산, 동굴, 그다음에 그 수중 분출한 일출봉 이런 것들이 좁은 섬 지역에 다양한 화산 지형이 좁은 지역에 같이 있어서 series of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연속체 다양한 화산 지형이 좁은 섬 지역에 나타나고 있어서 아주 독특하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자연유산으로 지정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혹시나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화산 지형이 좁은 지역에 다양한 화산 지형이 나타나고 있어서 참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문서상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아 그렇구나. 우리 동굴도 있고요. 그다음 종상 화산, 그다음 또 그 일출봉의 뭐라 그러죠? 수중 분출식. 수중 분출은 이제 뜨거운 화산 마그마가 물과 만나면 굉장히 폭발력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폭발한 아주 다양한 화산 지형의 어찌 보면 모임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가치를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산 일출봉 같은 경우에 되게 재밌는 얘기가 거기 있던데요. 성산 이제 그 글이 아주 되게 재밌게 쓰여 있습니다. 성산 일출봉 같은 수중 분출식 분화구는 많다. 그러면서 뭐 하와이에 다이아몬드 헤드도 있고 사우스 아프리카에 무슨 산도 있고 많다. 그래서 그 자체로서는 고귀한 뭐 좀 희귀성은 떨어진다. 그렇지만 성산 일출봉은 그 바다 쪽에 절개면이 바다에 침식을 받아가지고 그 화산 내 속살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 절개면이 드러나서 교육적 가치로, 그러니까 지질 구조가 형성되는 그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교육적 가치가 있어서 일출봉은 되게 그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성산 일출봉의 자연유산이 되었다고 저희가 이제 많이들 가지만 정작 그 가장 어찌 보면 유네스코가 절대적인 아니겠지만 유네스코에서 가장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그 절개면을 통해서 그 지형 형성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면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욕심에 그랬고요. 하여간 제가 이제 사진 한번 넣어봤고요. 한라산은 다양한 식물 경관이 고도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높게 산 게 그 소중한 가치를 알고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한국에서,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그거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에 또 높은 점수를 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 사실 그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연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좀 볼 수가 있고, 특히나 또 일출봉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적 가치가 있다라는 면을 부각시키고 있어서 이제 자연은 그 자체도 로서도 뭐 중요하고 가치가 있지만 항상 우리 그 주변 주민들과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그 같이 이렇게 얼그러져 있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건 일출봉 그 절개면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로서는 적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시죠? 우리 용암동굴은 그 마그마가 흘러가면서 빠져나가면서 겉은 응결이 되고 속은 뜨거운 기가 남아서 쭉 빠져나가서 굉장히 그 석회암 동굴과 달리 좀 매끄러운 모습인데, 제주의 그 동굴들은 굉장히 화려한 그 색상과 하얀색이 특히 이제 주를 이루지만요, 저런 것들이 있어서 좀 우리 그 뭐라 그러죠? 가짜 유사 석회암 지형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함, 다채로움인데, 저거는 그 위를 덮고 있던 이제 조개 껍질들이 있는 성분이 이제 녹아들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좀 만들어낸다고 해서 좀 뭐 시각적으로 좀 가치를 좀 부여받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그 환경 플러스 생태라는 그 제목에 제가 생태 사회적이라고 이렇게 가로를 넣어서 우리 사회까지 좀 곁들여서 고민하는 게,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제목을 좋게 달았는데요. 해녀는 2016년에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앞에 거는 이제 자연유산이었고요. 지금 이제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는데, 거기다 자료를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너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체크박스를 하는 데가 있는데, 저기 제가 밑줄을 하나만 쳤는데요. Social Practices라고 하는, 그러니까 해녀 그 자체가 정말 지구상의 여자분들이 다이빙을 해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그 희소성, 이런 것이라기보다도
social practices라고 하는 그 해녀들의 그 업 활동에 작동하고 있는 그 규범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세부적인 얘기가 좀 나올 텐데요. 그냥 언뜻 보면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약간 비판 왜 그렇게만 한정지어서 생각하지라고 할 때 가장 아쉬웠던 게, 이제 이것도 제가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게, 그 해녀는 뭐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들이 물속에 목숨을 걸고 다이빙을 해서 해산물을 채취해오는 유일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지? 그러면 박물관처럼 그냥 보존하자는 건가?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생명감이라고 할까? 지속성은 좀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박물관에 넣어놓고 뭐 그대로 보존하자, 이런 식의 이제 그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해녀의 가치는 그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해녀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막 조사를 하고 막 했던 그 출발점은 예전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하얀 명주 옷을 입고 다이빙을 하다가 일제시대 때 고무 옷이 이제 도입이 됐는데, 그 고무 옷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제주 해녀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표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안 입겠다. 뭐 그래서 이제 제가 하여간 알아본 바로는, 첫째는 그 고무복이 처음에는 굉장히 비쌌겠죠. 지금보다야 뭐 훨씬 더 비쌌을 테고요. 그래서 그 고무복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이제 그 능력이 없는 분들과 있는 분들 간의 뭐 차이라고나 할까요? 능력 차이 때문에 그 반감도 있었다는 얘기도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물속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잠수복을 입으면. 그러면 해산물이 많이 그만큼 이제 소진이 된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 해산물 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수트를 안 입고 작업하는 게, 그러니까 저절로 이제 어찌 보면 잠수할 수 있는 시간에 제약을 받으니까 해산물을 적당량만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뭐라고 할까, 통제 메커니즘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걸 또 반대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고, 야, 이건 정말 뭔가 그 사회적 규범이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신선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많이 찾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요. 그 오스트롬이라고 하는, 엘리너 오스트롬이라고 하는 미국 여성분이 그쪽 분야에 어마어마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2009년인가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반은 뭐냐면, 그 환경, 자연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 관리하는 아주 성공적인 사례들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을 계속 채집을 해서 이제 계속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모으는 거죠. 그래서 책도 이제 내고 그랬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봤더니 해녀를 거기다 대입을 시켰더니요, 거의 뭐 100% 그냥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근데 왜 해녀가 없지 거기에? 그래서 이제 막 갑자기 이제 그 생각만 했던 것들을 빨리 글로 좀 엮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글을 한 편을 썼고요. 그러다 그 글을 쓰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해외에서 세계 여러 곳이죠. 그러니까 세계 여러 곳에서 우리 해녀처럼 이제 어느 정도 적정량만의 환경, 자연 자원을 이용하고 관리하던 그런 전통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로 대입이 되면서 플러스 해녀가 갖고 있는 더 어마어마한 또 강점들이 있더라고요. 그 할망바당, 뭐 반장바당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좀 약한 사람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쉽게 다이빙해서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곳에 먼저 배려하는 그런 것들은 뭐 엘리노 오스트롬이라는 그 여성학자가 전 세계에서 모았던 어느 모델 사례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그러니까 환경성이라는 것 플러스 사회적 형평성까지도 가미하고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멋진 사례더라고요. 그래서 해녀는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뭐 아주 일부 사람들에게 국한되겠지만, 해녀는 정말 너무 고귀하고 이 지구상에 유일한 여성들이 다이빙을 해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이다라는 수준에 머물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멋진 자연의 그 뭐라 그러죠, 지속 가능한 이용의 그 규범이고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외부에 좀 소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해녀 문화가 이제 해녀 그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게 일부 이제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아직도 조금 제 개인적으로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포괄적으로 해녀는 희소성, 희귀성의 가치보다는 이 사회적 규범을 몸소 아직도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셜 프랙티스라는 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잘 안 보이는데, 그다음에 밑에는 제가 밑줄을 못 쳤는데 knowledge and practices라고 하는 것들, 아까 제가 그 목차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역 지식이라고 하는 게 그 환경 이용에서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초창기에는 서구식 방식들이 효율적이고 뭐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꽤 된 것 같습니다. 지역 지식, 그 지역 주민들이 가장 그 환경에 대해서 잘 알아서 그 사람들의 지식이 과학적 지식보다 지역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녀도 knowledge and practice라고 하는 그 항목에 체크가 된 거로 봐서 아마 그런 쪽 측면도 중요하다고 이제 인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측면을 좀 부각을 시키면 정말 제주 분들의 삶의 방식은 뭐 환경 보전, 보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뭐 제가 볼 때 세계 최고의 그 전통과 규범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자랑해도 뭐 제가 보기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2016년에 최근에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 이건 아니네. 이게 작동이 네. 2014년이네요. 그러면서 그거보다 좀 늦네요. 2014년에 제주 밭담, 요건 좀 약간 희소성 면에서 그렇게 좀 센 임팩트가 큰 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엔 식량기구에서 밭담을 세계 중요 농업유산이라고 이제 등재를 하죠. 등재를 했을 때 그럼 가치가 뭘까? 밭담의 가치는 뭐일 것 같습니까? 저도 우리 밭담 가지고 박사 논문이 좀 제주에서 제가 알기에 2분이 박사 논문을 썼는데 하여간 조금 이제 아쉬운 감이 개인적으로 좀 있더라고요. 역시나 이제 자꾸 제주에 있는 것들은 독특하고 다른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것이다라는 쪽에 너무 이제 강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는데 이것도 네, 보면 이제 문서를 그냥 한번 제가 봤더니 밑줄 쳐놓은 부분 뭐 밭담은 뭐 22,000km에 달하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contributed in preserving biodiversity and agricultural culture라고 하는 말, 컬처라는 말에 이제 사실은 좀 이제 눈길이 좀 가는데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경관적으로 길이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농업 문화, 제주의 농업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 하는 것들. 뭐 저희들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외부인들에게는 좀 이해시키기 조금 어렵죠. 밭을 이제 개간하면서 나오는 돌들을 옆에다 이렇게 묻혀 놓은 것들이 밭담이 되었고, 뭐 우리가 거기에 뭐라 그러죠? 아름다운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쌓는 것들이 아닌 그냥 우리 삶의 그냥 일부인데 이것들이 이제 외부인들 시각으로 볼 때는 뭐 그냥 경관적으로 아름답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는 거기서 더 많은 스토리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그건 이제 포괄적으로는 그런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다양성을 보존하는 역할도 있지만 agricultural 컬처를 가지고 있는,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좀 내용을 갖고 있어서 제가 이제 거기 부분에만 밑줄 쳤고요. 약하네요, 좀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 네,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이제 앞에 내용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생태적 가치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사회적 가치까지 좀 가미를 한다면 훨씬 더 우리 그 제주의 가치가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 더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담았고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포함해서 더더욱이나 그렇다. 특히나 이제 제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할 건데 아까 읽다 보니까 너무 좀 앞서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우리 제주의 삶의 방식들, 뭐 해녀의 그 해산물 채취 방식, 밭담, 뭐 자연유산은 조금 좀 예외적이긴 하지만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만들어냈던 그런 생활 방식들이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이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점 뭐 우리 지구에 있는 자원들은 이제 점점점 고갈이 되어 가겠죠. 이제 부족의 시대, 결핍의 시대로 이제 점점점 가고 있어서 어찌 보면 앞으로 끝까지 남아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들은 가난을 알고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갈지 아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더 생존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어찌 보면 우리 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제주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제주만은 아니겠지만 우리 제주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가치, 생태적 가치 플러스 사회적 가치를 빨리 좀 우리 스스로 정리를 하고 또 많은 사람과 공유를 할 때 우리의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뭐 낭만적인 말만이 아니라 실천적인 측면도 가미가 되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우리 몸에 너무 익숙하게 배어 있어서 아직 그 가치를 잘 모를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좀 끄집어내고 대중화시킬 때 어찌 보면 우리의 미래가 좀 더 지속 가능한 미래가 더 가까이 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뒷부분에 다시 한번 정리가 좀 됩니다. 제가 좀 너무 앞장서서 얘기를 앞에서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여기다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는 부족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법,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법을 이미 많이 체득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 지금 하나씩 잃어가고 있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존하고 있으면 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부족한 시대에 살아가는 법,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법을 좀 배우겠다고 아마 우리에게 막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욕심도 좀 들고요. 그래서 아마 지속 가능한 미래를
찾는 그 여러 그 탐구자 그 개척자들은 아마 이제 제주를 들여다볼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욕심을 내서 한번 얘기를 꺼내 봅니다. 네, 이 정도. 네, 1장 얘기는 제가 네,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장 얘기는 제가 넣을까 뺄까 고민하다가 한번 좀 살짝 짚어야 되겠다고 해서 했고요.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사실은 얘기하려는 핵심 중에 그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조금 대중적 생각들이 조금 어찌 보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다, 내지는 아니면 우리가 대중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비판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환경 악화는 왜 지속되는가라고 하면 저희 세대가 받았던 교육, 아직도 아마 그 교육이 바뀌진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인구 증가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 저희 하도 어릴 때부터 귀가 따갑게 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인구 정책을 써가지고 지금 또 다른 위기를 좀 맞이하고 있죠. 어쨌든 인구 증가가 원인이다라고 하는 그 멜서스의 인구론이라고 하는 얘기, 저희들 이제 학창 시절에 누구나 아마 다 한 번씩 접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하딘의 공동 목장의 비극이라고 우리 이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딘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공동체의 비극, 이제 공공재, 공유재는 무상이기 때문에 무임승차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환경 악화가 가속화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울타리를 쳐가지고 아무나 못 쓰게 해야 된다. 아니면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민영화를 시켜야 된다. 사유화를 시켜야 된다. 이제 공유재, 공공재가는 비극으로 치닫기 때문에 사유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재산권을 부여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로 이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어찌 보면 아직도 주류적으로 저희들 환경 이용과 관리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그런 두 가지 주장인데, 우리 정치생태학은 그 두 가지 주장을 잘못되었다라고 이제 비판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멜서스 인구 증가와 자원 관계는 저희들 굉장히 익숙하죠. 자원 증가 속도보다 인구 증가가 더 빨리 이루어지기에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그때는 전쟁이 오거나 이제 인구 조절을 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라고 하죠? 엄청난 그 어떤 전염병이 돌아서 인구가 이제 자연의 질서에 의해서 인구 조절이 되고 다시 또 인구가 증가되고 하는 그런 이제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암묵적으로 그 내포된 정책은 인구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그 인구 정책을 폈던 나라고요. 지금 개발도상국에서도 계속 선진국에서는 이제 인구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적용되고 있는 그런 정책인데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조금 이따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하딘의 무임승차 얘기, 무료는 공짜는 모두 좋다고 해서 이제 주인이 없는 공공재는 누구나 다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하딘의 제시했던 사례는 목부들이 자기의 소를 기르거나 양을 기르면 초지에 가서 무조건 이제 무료니까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거기 가서 많은 풀을 뜯어먹게 하려고 하다 보면 원래 정상적인 그 자연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감소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그 비극으로 치닫는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암묵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사용료를 부과시켜야 된다, 재산권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조금 더 적어놓은 것 같은데, 그냥 멜서스 인구로는 인구 증가가 자원 증가보다 더 빨리 이루어지기에 저런 이제 그래프 모양으로 쭉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거는, 자원을 증가시키는 거는 사실 그렇게 물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인구 증가보다는 좀 더디게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인구 증가는 이렇게 특히나 개도국에 가면 출산율이 좀 높고요. 예전도 저희도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굉장히 출산율이 높았죠. 이제 그러면서 그 서구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어떤 그 뭐라 하죠? 자원의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만 나왔던 멜서스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그거를 좀 비판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냥 단순히 인구가 많다라는 자체가 문제이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약간의 그 대안적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 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보면 누가 과잉일까? 인구수로는 중국이 미국보다 앞서가고 있고요. 방글라데시가 영국보다 훨씬 앞서가지만 그 한 사람이 쓰는 자원의 양으로 본다면 결코 중국이나 방글라데시가 인구가 많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제 미국이나 선진 국가들이 훨씬 더 많은 자원을 이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사용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본다면 결코 그 인구가 많은 이제 보통 이제 개발도상국들 아니면 미발전 국가들이 인구 문제가 있기에 너희들이 인구
억제 정책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비판을 좀 갈 수가 있고요. 하딘의 국유제 비극도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논리는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거 뭐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표가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서 제가 한번 제시를 해봤는데요. 그 이제 죄수 두 명이 이제 체포가 되어서 이제 그 조사를 받는데, 뭐 어떤 특정 범죄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데, 그 둘 다 묵비권을 행사하게 되면 둘 다 뭐 이제 그 경찰이 어떤 사건의 그 뭐라고 할까요? 증거를 찾지 못하니까 둘 다 이제 가벼운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은 좀 이기적이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변절을 하게 된다는 거죠. 뭐 이제 경찰이 보통 이제 유도 신문을 할 때 이거 얘기하면 너는 뭐 형을 감해주겠다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드라마에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 변절을 하게 되는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다 변절을 하게 되어서 결국 최악의 경우로 치닫는다. 죄수 모두 감옥으로 가는, 둘 다 변절을 하게 되면서 둘 다 이제 처벌을 받는 이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더라. 이제 하딘의 주장에 자기가 이제 자기 주장을 펼칠 때 제시했던 예입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제가 글자가 좀 많은데 제가 줄여보려니까 잘 안 됐어요. 결국 이제 기본적으로 그 목부들 이제 그 목부들이, 그러니까 뭐 소나 양을 기르는 그 목장주들 아니면 뭐 목부들이 어떤 공유지가 있으면, 내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공유지가 있으면 뭐 하여간 가능하면 많이 먹이려고, 공짜니까 무료니까 무료제를 가능하면 많이 먹이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결국 저기 제수의 딜레마와 비슷하게 뭐 A, B, C, D의 목부들이 최대한 많이 자기네들의 소나 양에게 그 풀을 먹이려고 하다 보면 그 공동 목장은 그 쇠락의 길로 걷게 된다, 비극으로 치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리를 펴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멜서스 잉그론의 문제는 아까 뭐 방금 표에서 봤던 것처럼 그냥 인구수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소비하는 양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새로이 나온 이제 그 멜서스 잉그론을 부인하지는 않으면서 좀 보정하는, 좀 수정하는 차원에서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 수, 그 다음에 각 인구의 부유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소비를 많이 할 테니까요. 그 부유함, 그 다음에 기술은 좀 강도라고 보면 되겠죠. 뭐 어떤 사람은 샴푸를 안 쓰는데, 저는 샴푸밖에 안 쓰는데 어떤 사람은 샴푸도 쓰고 린스도 쓰고 또 마지막에 영양분을 넣는 또 뭐까지 쓰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여력이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은 환경 부담을 주니까 인구수로만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역시나 이제 이 주장은 근데 멜서스 잉그론을 그래도 부정하지는 않는 거죠. 좀 수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비판하면, 그럼 우리가 인구 정책을 해서 자원이 절약이 되었다면, 환경 자원이 좀 덜 사용이 되어서 절약이 되었다면 과연 그건 누구의 몫이 될까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나 뭐 아시아권에서 인구 정책을 써서 자원 이용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사용량이 줄었다면 그거는 그 사람들의 몫이 될까요? 결국 현실적으로 보면 결국 그 아껴진 자연은 결국 선진국들의 몫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멜서스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멜서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확장을 시켜서 해석을 해보면, 결국 인구 정책을 써서 자원을 절약하자라고 하는 주장은 결국 선진국 친구들이 전 지구상에 있는 자원들을 자기네 몫으로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장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비약을 시켜 나가보면 그렇게 되고요. 또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 뭐 우리가 이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나 뭐 세계 여러 곳에 있는 그 남아프리카 쪽, 특히나 아프리카랑 남아메리카 쪽에 있는 자원들은 뭐 거의 선진국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모습들 많이 보면서 멜서스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멜서스 이론은 이런 좀 정치적인 어떤 과학은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멜서스의 인구론은 아주 정치적인, 정말 어마어마한 음모를 숨겨놓은 어마어마한 정치 이론이다라는 이제 그런 비판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생태학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멜서스 인구론은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딘의 경우는 뭐 민영화시켜야 된다, 봉쇄를 해야 된다, 사용료를 부과해야 된다, 이런 주장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결국 뭐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환경은 누가 이용하느냐? 결국
비용을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 내지는 소유를 못하더라도 사용료는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환경을 이용하게 된다라는 것. 그렇다 치면 좀 사회적 약자, 빈곤층들은 결국 그 공유제로 여겨왔던 그 자연 내지는 환경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이제 배척되는 거죠. 배제된다는 그런 측면의 문제를 갖고 있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용 가치보다 교환 가치를 더 중시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 사용을 해서 어떤 뭘 활용을 해서 그 가치를 찾고자 하는 것보다는 비축해서 판매를 통해서 이익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서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는 게 자본의 논리로 이제 뭐라 그러죠? 바뀌게 된다, 변질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임대 수입 같은 것들을 겨냥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 어떤 형태로 가건 부의 축적으로 이어지게 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하는 이제 좀 뭐라 그러죠?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런 사례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이다라고 했던 그 가정을 누가 꼼꼼하게 짚지는 않았는데 사실 그 공동 목장의 비극 내지는 뭐 제수의 딜레마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논리에 빠져 들어가서 그런 거 같은데 하면서 이제 끄덕끄덕 그 논리에 빨려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봤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히나 그 오스트롬이라고 하는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여성 학자에 의하면 지구상에는 정말 너무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자본의 논리에 묻혀서 아무도 그 가치를 부각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의 논리에 덮여진 엄청나게 많은 전통적 그 자연의 이용과 관리의 전통들이 지구상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무임승차가 만연하지 않고 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름대로 규율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규율들은 서양 애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이런 계약서상에 쓰여진 그 서류가 아니고 그냥 암묵적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은 서양 애들이 외국에 가서 제3세계에 가서 연구를 할 때 그 지역 언어도 잘 모르고 이렇게 문자가 또 없으니까 쓰여지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서양 애들이 볼 때는 야 이거는 좀 무임승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무지한 방식이 어딨어 막 이런 식의 이제 아주 같이 절하를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무지다라는 것을 그 오스트롬이라는 학자가 이제 많이 밝혀냈고요. 그래서 그 후속 연구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역으로 이제 얘기를 해본다면 인구의 잠재력, 공유의 희망이라고 제가 뭐 제목을 한번 달아봤는데요. 그래서 인구는 단지 소비자만은 아니고 문제의 원인자만은 아니고 사실은 뭐 인간의 기본적인 역할은 단지 소비자만은 아니죠.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와 노력을 통해서 많은 변화와 혁신을 일으켰던 그 또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도 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식량 자원의 생산 증가, 농업 혁명, 또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들을 뭐 끊임없이 하여간 발전이 이루어져 왔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이제 그 인구 증가에 묻혀서 좀 잊혀졌던 것도 우리가 좀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재밌는 주장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줄로 적어놨는데요. 그래서 강제적 인구 억제 정책을 쓰는 방식이 이제 실제로 많이 적용이 됐고요. 우리도 아마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연구들은 어떤 특정 이제 뭐 인도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기억하게 돼요. 여러 군데 이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연구가 있었는데요. 강제적으로 인구 억제 정책을 쓰는 것과 여성들의 권리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그 뭐 초등교육도 잘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개발도상국에 가보면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좀 뭔가 좀 뭐라고 하죠? 교육적인 방식으로 인구 문제 같은 것 내지는 생활 방식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제 사람의 의식이 개선이 되어서 내가 노동을 해서 내 노동의 가치를 통해서 뭐 생활비를 좀 벌고 나의 자립적 경제 생활을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사고가 이제 싹 트고 뭐 이러면서 그러더니 자식을 너무 많이 놓으니까 좀 불편하다. 적당수만 낳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의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개선으로 이루어지는 인구 억제 정책이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석이삼조가 되는 거죠. 단지 인구만 줄여야 되겠다고 해서 저도 기억나는 게 저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갈 때 뭐 수술하면 뭐 빼주고 뭐 이랬던 기억도 나는데 그런 이제 강제적인 방법에 비해서 인구에 대한 얘기, 뭐 인권이라는 얘기, 삶의 그 본질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이제 주지를 시켜준다면 뭐 나도 내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서 경제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내 노동을 팔아서 소득을 벌는 권리와 책무가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깨우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적당선에서 인구 뭐라고 할까요?
뭐 산화 조절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법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측면에서도 보면 멜서스의 방식을 바로 직선적으로 인구 억제책으로 연결시키는,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하여간 그 비판론들이 있는데, 결국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 그럼 인구 억제를 통해서 자원을 아끼면 그 누구 거냐, 그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끔 두지는 않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가장 큰 게 아닐까 봅니다. 그래서 결국 멜서스의 그 접근 방법은 어찌보면 가진 자들의 정치적 의도, 정치적 내지는 뭐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음모론이다라고 하는 비판이 아마 가장 좀 어찌 보면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봄직한 그런 비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 악화를 어쨌든 좀 크게 본다면 인구에서 찾는 그 멜서스식 접근 방식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 정말 인권 교육, 그다음 뭐 교육을 좀 많이 받게끔 누구에게나 그 교육받을 기회를 많이 늘려줌으로써 인구 문제는 어찌 보면 부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더 나은 적정한 방법으로 조절될 수 있는 그런 결론으로도 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네, 시장 원리, 아까 우리 하딘의 그 무임승차가 뭐 기본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봤더니 자본이 자기네들의 소유권, 사용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지구상의 많은 나라 지역에서, 특히나 전통사에서는 아직도 그런 전통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묻어놨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가장 기본적으로 설득력이 좀 있고요. 실제로 환경 내지는 뭐 환경 자원들 중에 좀 이렇게 유동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물 얘기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물 같은 경우에 재산권을 부여한다는 게 우리 지하수 같은 경우는 지하에서 어디로 흘러다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땅을 소유한 사람이 그 지하수의 소유권을 가지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도 굉장히 법적 공방도 많고 막 그러더라고요. 공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탄소 거래제라고 하는 제도를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요. 탄소 같은 경우에도 공기가 대기 중에 흘러다니는데 어떻게 얼만큼의 어떻게 가격을 부과하느냐라는 게 사실 굉장히 또 어렵죠. 그다음에 또 제가 좀 관심 있게 외국 자료를 좀 많이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업 규제도 또 되게 재미있게 많은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어류들도 바다를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걔네들을 어떻게 어획량을 책정을 하고 가격 부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하딘의 공동체 비극에 따른 자연의 상품화 논리는 재산권, 소유권을 부여하거나 사용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접근 방식은 어떤 자연에건 모두 다 가격을 부과하고 재산권을 부여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고 그걸 하려다 보면 그런 뭐 경계를 정하고 어떻게 가격을 부과하느냐 가지고도 뭐 몇십 년을 허송세월을 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어떤 결정이 만들어진다선 치더라도 거기에 승복할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왜 자연의 상품화 내지는 가격 부과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비난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역시나 뭔가 잘 되지도 않을 건데 왜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서구 중심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는 자연의 상품화 논리는 과연 무엇일까? 결국 뭐 제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큰 단에서 탈취에 의한 축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자연으로부터도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이제 자본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데 자본이 초창기에는 노동 착취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을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라죠? 투기를 통해서 이제 개발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더라고요. 이제 새로운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시세 차익을, 아까 교환 가치라고 했던 이용 가치가 아닌 교환 가치를 통해서 돈을 벌고요.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수익에 이제 봉착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더라? 세 번째 금융 자본 쪽으로 이제 돈을 벌더라고요. 이제 뭐 신용이니 뭐 크레딧이니 주식이니 뭐 등등등 뭐 그런 것들로 이제 돈을 버는데 금융 자본 순환이라고 하던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봉착을 하니까 요즘에 그거는 약간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네 번째 순환은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 같다. 지금 자본이 끊임없이 이제 증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네 번째로 다가온 게 자연이다. 그래서 지금 온갖 자연을 대상으로 선진국 주도자 다국적 기업들이 자연을 상품화시키고 가격을 부과하려고 하는 이제 정책들을 쓰고 있고요. 근데 개발도상국에서는
전통사회 내지는 전통 공동체 규범이 좀 강한 나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들이 많죠. 저항들이 많으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세계은행이나 IMF를 통해서 우리도 저희도 이제 97년인가요? IMF 관리 체제로 들어섰지만 그럼 걔네들은 돈을 빌려주면서 조건을 답니다. 이제 구조조정 패키지로 이제 요구를 하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구조조정 패키지에 뭐 기본적으로 하는 게 민영화, 사유화, 규제 완화, 뭐 공공 서비스 민영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품목들입니다. 이제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억하건대 97년에 IMF 관리 체제로 들어서면서 금융시장 개방을 했고요. 그래서 갑자기 막 은행들이 막 확 바뀌었죠. 소유권들이 거의 이제 국가에서 좀 규제를 하고 있었던 은행들이 뭐 소유권이 이제 민영화가 되면서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엄청난 수익을 챙겨서 도망갔던 그 론스타인가요? 몇 조를 벌어서 몇 년 만에 도망갔던 친구도 세금 좀 내라고 했더니 못 내겠다고 뭐 그러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우리도 그 다음에 또 그때 저도 기억나는 게 이제 규제 완화를 시켰더니 특히나 금융 규제 완화를 시켰더니 이제 그 신용카드를 막 남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 탑동 거기 갔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 좌판 벌려놓고 막 누구에게나 신용카드 만들면 현금 20만 원 드립니다 했더니 우리 대학생들도 뭐 한 사람당 카드를 3개씩 4개씩 갖고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것들도 결국 이제 서구식 자본주의는 시장에 맡겨두면 된다라는 거죠. 정부에서 규제를 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래서 정부 규제 완화, 공공서비스 민영화, 그 다음에 뭐죠? 사유화, 이제 공공재산을 사유화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세 번째 꼭지에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그 남아메리카, 사우스 아메리카나 아시아권 국가들 중에 많은 국가들이 물 공급, 상수도 공급을 민영화하라고 하는 그 세계은행이나 선진국들의 강요가 되게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도요. 저도 사실 물 민영화에 대해서 논문을 쓰게 된 계기가 우리도 물 민영화를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조만간 우리도 상수도 민영화를 시키겠다. 그러면 더 민영화를 하면 아무래도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말로는 공공에서 하는 것보다 민영에서 하면 더 효율적이고 더 서비스 품질도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은 일반적으로 좀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은 공공성 내지는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그랬더니 우리 제주도는 또 물산업 육성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물산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때 뭐 산업 클러스터, 산업 집중 지역을 배정을 하는데 지역별로 이제 안배를 합니다. 그래서 제주나이가 물산업이랑 뭐 관광인가 이게 배정이 됐는데 물산업을 육성하라고 했더니 제가 볼 때는 되게 그 모순되게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산업하면 어찌 보면 이제 뭐라 그러죠? 바닷물을 이제 마실 물로 만드는 기술들, 그 담수화 기술, 그 다음에 정수 기술들. 제가 예전에 그 삼다수 공장에 견학을 갔더니 거기서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물을 끓여서 그대로 이제 물을 채취해서 지하수를 그대로 병에다 담는데 딱 필터링을 한번 하는데 스위스제 무슨 필터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필터가 되게 비싸겠죠. 그런 게 어찌 보면 물 산업의 어찌 보면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얘기하니까 언뜻 떠오르는 게요. 저희들은 이제 그 지하수를 많이 먹습니다. 생수로. 근데 지금 코카콜라랑 펩시콜라가 콜라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보다 물을 팔아서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합니다. 코카콜라가 무슨 물이더라? 무슨 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펩시는 아쿠아피나라고 하고요. 코카는 짤막한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걔네들 그 책에서 읽었던 거를 정말 물을 이렇게 봤더니요. 걔네들은 정말 필터링 기술입니다. 코카콜라나 펩시는 콜라보다 물을 팔아서 돈을 더 많이 버는데 걔네는 지하수가 아니고요. 아무 물이나 가지고 자기네들의 정수기를 거쳐서 정수한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 옮기려면 되게 무겁지 않습니까? 운송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물 수원지 찾아야 되고 뭐 채취하려면 힘도 들고 하는데 코카나 펩시는 아무 데서나 물만 있으면 자기네 정수기를 거쳐가지고 병에다 담아서 멋진 포장과 뭐 홍보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대 차이가 크죠.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콜라를 판 것보다 물을 팔아서 돈을 더 많이 벌더라고요. 뭐 그런 게 이제 물산업 육성의 아마 기본 취지일 텐데 우리 제주도는 물산업 육성 기지로 지정이 되니까 삼다수를 수출하겠다고 하면서 막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삼다수 수출하겠다고 하면 좀 뭐라고 하죠? 되게 좀 무지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무거운 물을 키워가지고 뭐 중국이랑 일본까지 공급하겠다고 하면 우리 제주는 어떻게 되는 건가 좀 걱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왜곡된 그런 사고도 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유동자원인 자연에도 그 공동체 비극 내지는 자연의 상품화를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되고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뭔가 또 다른 뭔가 음모론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살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좋은 물도 마시고 돈 없는 사람은 뭐 좋지 않은 물을 마셔야 되고 하는 그 빈부격차가 자연의 이용에서도 그대로 이제 재현이 된다면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성공적인 얘기를 좀 이제 그러면 야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되게 고민을 했다가 이제 좀 이제 대안이 뭐가 있을 텐데라고 해서 또 열심히 자료를 찾았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오스트롬이라는 학자가 또 많은 주장을 펼치고 있고 지금 소소하게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데 역시나 그런 자료를 접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적인 공유자원 관리 사례와 규범들이 좀 있어서 이제 제가 금방 소개를 좀 시켜드릴 거고요. 그래서 공공재는 집단 소유의 형태로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왜 저도 제주 와서 지금 산지 한 22년째 되는데요. 처음에 바다에 가보면 뭐 아무런 그 어장 경계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무나 들어가면 금방 어디서 누가 다이버들이 가서 뭐 좀 찰라 그러면 어디서 누가 금방 쫓아와서 왜 들어오느냐 뭐 이런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그 바다에도 어장의 선들이 다 있고요. 그 엄격하게 감독되고 있고 관리되고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재는 서구인들이 봤을 때 전통사회 특히나 제3세계에 가서 봤을 때 경계도 안 보이고 아무런 어떤 쓰여진 규범들이 없기에 그냥 공공재다, 무료재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오산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사례들을 좀 소개를 시켜. 네, 이건 좀 약간 좀 다른 얘기를 좀 이렇게 이건 좀 혼란스럽긴 한데요. 여기 미국입니다. 미국의 빨간. 예, 요 미국 남부 쪽에, 미국의 요 남부 지역에, 중남부 지역에 이만큼에 걸쳐서요. 얘네들이,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가 자료를 통해서 접하고 참, 야, 이 미국 놈들이 참 무지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기에, 대략 제가 지도를 안 넣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대략 요쯤에요. 여기에 걸쳐서 이쯤에 오갈랄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한반도의 4배 크기의 지하 대수층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쪽 남부는, 서부와 남부는 건조 지역이거든요. 미국도 가보면 굉장히 황량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쪽에 텍사스 쪽 이쪽에 가봤더니 그냥 거의 누런빛 색깔밖에 없는 아주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고 얘네들은 그 오갈랄라 지하 대수층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최근 들어서 지하 수위가 10m 낮아졌다, 15m 낮아졌다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지하수 고갈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미국 애들도 초창기에 접근할 때는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이쪽 남부 쪽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북부가 이제 산업 지역으로 발전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경기 쇠락기를 맞으면서 물가 싸고 땅값 싼 남부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늘고 또 농사를 지으려고 지하수를 너무 많이 뽑아 올려서 지하 수위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면 지금 뭐죠? 아까 그 인구 증가와 그 하딘의 공동체 비극이라는 측면 이제 그런 관점으로 그 지하 수위가 낮아지는 걸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여기다 소개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근데 여기 이제 경계에 걸쳐 있는데 요 경계에 여기는 뉴멕시코주고요. 요쪽은 텍사스주입니다. 요 두 개의 주가 그 지하수 관리 방식을 다른 방식을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멕시코는 이제 위기다. 지하수가 수위가 낮아지니까 이제 뭔가 조치를 좀 취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완전한 통제, 지하수 채취량도 통제를 하고 이제 지하수를 파는 그 관정들도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하게끔 하는 굉장히 엄격한 통제 방식을 채택하고 반면에 멕시코는 자발적 규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교육을 시키고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다, 뭐 홍보 같은 활동들, 그다음에 최소한의 통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지하수가 낮아지고 있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아껴 쓰고 잘 하자, 뭐 이런 어떤 뭔지 모르겠지만요. 이제 이런 자율적으로 너희들이 좀 잘해봐라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주류적 방식에 따르면 당연히 뉴멕시코가 그 텍사스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이어져야 되는데 결과를 봤더니 별 차이가 안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게끔 했던 텍사스에서도 아주 성공적으로 이제 지하수의 그 가치를 알게 되고 정말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라 그러죠? 그
방식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전자가 나을 것 같은데 사실은 후자도 랑 전자랑 큰 차이가 없더라라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 이제 요 사례는 공동체의 비극은 일단 잘못된 것 같다. 막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하게 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다라는 것, 악화가 좀 저지될 것이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썩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주장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는 결국 그 오가랄라 대수층의 지하 수위가 낮아지는 것은 인구 증가와 무료 제기에 막 뽑아 써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어찌 보면 그 본질을 가리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주 본질적인 건 뭐냐면 외국으로부터 농산물이 들어오게 되고 다른 뭐 미국 내 다른 지역과 내지는 외국과 농산물 경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가격 경쟁이 붙으면서 좀 농산물을 값싸게 이제 길러야 되는 그런 경쟁 때문에 물을 더 값싸게 많이 뽑아 올리려고 하는 어찌 보면 농업 경쟁인 거죠. 그러니까 인구 증가와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외부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농부들이 더 악착같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하수를 많이 뽑아 올리게 된 거니까 어찌 보면 내부적 요인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외부에서 다가온 농산물 가격 경쟁 내지는 품질 경쟁에서 빚어진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내부적 요인만을 찾는 것은 어찌 보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문제의 본질을 좀 잘못 보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너무 공동체의 비극이나 그 인구 증가라는 데만 너무 꽂혀가지고 어찌 보면 중요한 원인을 놓치고 있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론을 도출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자꾸 이제 그 정치생태학에서는 아주 종종 글을 전개하다가 자주 나오는 게 넓은 시각으로 뭐 이런 얘기를 되게 자주 씁니다. 자꾸 이렇게 너무 하나의 어떤 논리에만 꽂히지 말고 자꾸 넓게 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제주도에 환경 문제가 있다면 자꾸 넓고 크게 보는 그런 좀 안목을 자꾸 가질 필요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경쟁 막 갈등이 벌어지게 되면 거기서 막 승리하고자 하는 내 목소리를 더 크게 내기 위해 하다 보면 이제 자가당착에 좀 빠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또 인도의 사례인데요. 인도도 건조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에 구자라트 지역과 오른쪽에 서벵골 지역도 지하수에 의존해서 농어공사를 짓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도 되게 이제 좀 그 논리와 안 맞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자랏은 지하수가 부족한데도 무상으로 막 지하수를 공급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제가 좀 공간이 없어서 좀 많이 못 적었는데요. 여기는 그 농사 짓는 분들이 대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본에 기반한 대규모 영농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게 커서 지하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그 지하수 규제를 좀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사회적 그 배경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요. 서벵갈 지역은 지하수가 비교적 풍부한데도 어찌 보면 이제 자율적으로라는 아마 그런 이제 사회 분위기가 있는 거 봅니다. 이제 자율적으로 좀 아껴 쓰자라고 하는 노력을 견주하면서 빗물 활용을 되게 이제 활성화시키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2004년에 인도도 아마 어찌 보면 그런 그 민영화 내지는 그 하딘의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하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하고 이용권 매매를 하게 하는 식의 그 재산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이제 관리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되나 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그 이제 지하수 사용권을 매매하게 된다는 거는 이제 전통사회에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을 테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경제적 빈부가 환경 이용에까지도 이제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면 누구나 뭐 그건 좀 불만이 많이 쌓이겠죠. 그랬더니 구자랏은 역시나 그 자본 영농가들이 많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대규모 조직적 반대 운동을 펼치면서 중앙 정부로부터 댐 건설, 그러니까 수요를 조절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댐 건설 쪽으로 결론을 이제 그 방식을 찾아내는 데는 그런 상태로 이어지게 되고요. 반면에 서벵갈 쪽은 농가별로 빗물 사용을 확대하는 쪽으로 이제 그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누가 이겼다 졌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단기적으로 보면 뭐 구자랏이 어찌 보면 대정부 로비를 통해서 댐 건설을 끌어냈으니까 더 성공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장기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아마 서벵갈 쪽이 더 그 좋은 밝은 미래를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결국 자원 부족은 물리적 부족과 사회적 결핍이라는 것을 좀 구별해야 된다. 그냥 단순한 논리로 물이 부족하네, 없네, 공급을 늘려야 되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부족과 결핍은 좀 약간 이제 결핍이라는 단어가 약간 사회적 뉘앙스를 좀 품고 있는 거죠.
그냥 절대량을 가지고 적다 많다라고 하는 부족이라는 개념보다는 결핍이라는 것은 조금 좀 뭐라 그러죠? 사회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연의 뭐라고 할까요? 가치는 그냥 양적으로 단순 논리로 접근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제가 답았는데 좀 뒤에 배경 얘기를 제가 충분히 못 해드려 가지고 좀 막 건네떠서 그럼 뭐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아까 좀 걱정을 좀 했었는데요. 네, 요거는 제가 뭐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예전에 뭐 지배적이었던 게 환경 결정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환경 가능론이 이제 얘기가 됐었고요. 인간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우리 정치 생태학은 환경 문제에서 갈등에 초점을 맞춥니다. 일단 갈등에서 시작을 해서 그 갈등이 왜 생겼느냐에서 환경 악화의 원인을 좀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어서 좀 뭐랄까요? 좀 다르죠. 좀 약간 다르고 그 갈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이해 당사자들의 그 참여,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논리를 이제 비교를 하면서 그 환경 문제의 원인을 좀 찾는 방법이어서 조금 색다르기도 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그다지 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접근 방법인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이제 한참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도 좀 이렇게 아직도 좀 많이 모자라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이용과 관련한 자본 권력의 작동에 초점을 좀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들여다보면 결국 이제 해답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중간에 이제 많은 논리들이 쭉 전개가 되다 보면 결국은 제가 아까 처음에 제기했던 것처럼 환경 악화가 되고 있고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다지 나아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그 상태로 머무르고 있는 것 같고요. 왜 그럴까? 이제 그 기본적 호기심이 이제 출발이 됐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반감을 가졌던 게, 그러면서 물 아껴 쓰기, 뭐 물 아껴 쓰자, 휴지를 아껴 쓰자 막 이러면, 물론 이제 저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아니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뭐 자꾸 나한테 개인한테 왜 자꾸 뭘 아껴 쓰라고만 하지? 뭐 더 큰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 호기심을 이제 막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답을 찾다 보니까 이제 결국 요쪽에 많이 오더라고요. 이제 결국 자본의 작동 논리에 저희가 지금 이제 속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었던 게 아까 멜서스의 인구론과 하든의 공동 목장의 비극이라는 것은 저희를 현혹시키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그 자본의 논리인 거죠. 자본은 뒤에 숨어 있으니까 이제 드러나진 않지만 과학적 논리다, 객관적 합리적 논리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뒤에서 숨어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자본이더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으로 결론이 맺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쉽게 좀 설명이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약간 뭐 보수적으로 보면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그래서 바꾸자라는 건 아니지만요. 좀 넓게 좀 볼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면에서 이제 정치 생태학은 좀 가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어떤 특정의 환경 문제를 좀 넓게 보고요. 특히나 거기에 항상 뭐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나 뭐 선진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결국 그 뒤에서 작동하고 있는 자본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무시하고는 그 현상을 설명하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넓게 보자라는 말을 정치 생태학에서 많이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뭐 해법은 없습니다. 그냥 넓게 보자라는 겁니다. 넓게 봐서 속지는 말자,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그 환경 악화 내지는 어떤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만 보면은 해법을 찾기 어렵다.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 차원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고, 이건 이제 아마존 밀림 파괴의 경우인데요. 아마존 밀림이 자꾸 없어지고 있고, 어떤 특정 집단 간에 서로 점유권을 가지고 싸우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개발, 보전의 갈등들, 이런 갈등을 볼 때, 그 지역 차원, 그걸 좀 더 넓은 그 주변 환경으로부터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 하면, 뭐 대규모 토지 육성을 하려고 하는 그 지역 차원에서 의지가 있고요. 아마 지방자치단체 정도 급에서의 노력이겠죠. 또 한편에서는 자연 보전하자, 원주민 보호 구역을 설정하자라고 하니까 토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토지 이용의 그 욕구들이 서로 이제 갈등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 차원에서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고요. 또 이런 차원, 지역 차원 문제에 또 한 단계 위로 가봤더니 국가 차원에서 사실은 목축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소를 많이 길러가지고요. 미국에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겠다고 하는 게 브라질 국가 뭐라죠? 경제 육성 정책에 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많이 길러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나무를 이제 베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지역 사회에 이제 압력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대규모 토지 육성을 해야 되고요. 정부는 아마 전면에 안 나서겠죠. 그러면 소를 뭐
몇 마리 이상 기르는 곳에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몇십억 지원해 주겠다. 뭐 이런 식의 표방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를 길러야 되니까 결국 이제 행위자로서는 자기네들이 이제 나무를 베고 목초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압력을 받게 되고요. 또 세계 글로벌 차원에서 뭐 경제 발전을 하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월드뱅크나 IMF에서는 구조조정 자금을 대주면 아니죠. 이제 자금을 지원해 주면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매달면서 너희들 경제 성장률을 5%로 유지해라. 그러면서 뭐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를 시켜야 되겠다. 뭐 무상으로 공급하던 학교 교육을 없애버려라. 뭐 보건소도 유료화해라. 뭐 하긴 여러 가지 조건을 이제 달고요. 그 중에 이제 되게 빠지지 않고 꼭 들어갔던 게 물 공급 민영화를 시켜라라고 하는 것도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주 되게 재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본이 자연을 대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음모가 물의 상품화 내지는 상수도 공급 민영화에 숨겨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펼칠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반면에 또 이제 뭐 좋은 얘기, 환경보호, 원주민 권리를 보장해라라고 하니까 그 원주민 보호구역을 설정해라라고 하니까 또 거기에 설정하게 되면 거기 원래 있었던 그 생계를 유지하던 지역 주민들과 또 토지이용 갈등이 생기게 되고 하는 어쨌든 뭐 그래서 환경 문제 어떤 특정 지역의 환경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자꾸 넓게 그 지역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글로벌 차원에서 가담하고 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그 목표 지향점들 이런 것들까지 포괄해서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8시 40분이네요. 좀 빨리 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썩 쉬어가게 안 해도 될 뻔했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 알았어요. 요거는 제가 그 지리를 전공하고 있어서요. 그 동양과 서양에 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까 제가 소개할 때 일부러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얘기를 좀 넣어달라고 한 이유가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공부할 때 참 공부하기 싫었는데 미국 가서 공부하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걔네들은 좀 접근 방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좀 탐구형으로 뭐 쉽게 얘기하면 탐구한다. 우리는 좀 암기형이라면 서양 애들은 좀 탐구형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가 좀 재밌었던 기억이 나서 그거를 우리 학생들한테 어떻게 전달할지 막 몰랐는데 이 책을 발견하고 나서 야 이거 참 되게 훌륭한 책이다라고 하는 그 책이어서 그 내용을 엑기스만 잠깐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에 따르면 서양과 동양 사람은 정말 다릅니다. 뭐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게 아주 충격적이어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걔네 싸울 필요도 없고요. 너는 그렇게 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한다. 뭐 그러다 보면 또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는데요. 제목이 지리입니다. 제가 이제 지리인데 심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근데 지리학자가 쓴 책은 아니고요. 심리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결과를 많이 끄집어냈는데 부제가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은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나 그리고 왜 그럴까. 근데 왜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다르게 생각한다는 사례를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여기 제가 몇 개 적어놨는데요. 동양 사람은 전체를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뭘 딱 보면 감 잡는다는 말이 제가 볼 땐 딱 해당하더라고요. 뭘 딱 새로운 상황에 접하면 큰 그림을 딱 그리면서 감을 딱 잡을 줄 아는데 서양 애들은 그 능력이 아주 떨어집니다. 걔네들은 딱 주인공만 들여다봅니다. 어디 포커싱을 딱 하면 그거 하나만 볼 줄 알지 그 주변을 보는 그 분별력이 좀 떨어지고요. 우리 동양인은 종합적인 반면에 서양 애들은 굉장히 분석적입니다. 어떤 새로운 사실을 접하게 되면 서양 애들은 되게 분석적으로 들어가는 반면에 우리는 역시나 아까 그런 비슷한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서양 애들은 요소로 어떤 사물을 접근하는 반면에 저희 동양인들은 좀 관계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 순서가 좀 요건 이제 한번 보십시오. 요 그림 보셨죠? 이제 금방 이제 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중에 어느 게 요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배경에서 나온 그림일까요? 왼쪽 오른쪽. 왼쪽 이거 아시죠? 왼쪽인가? 맞나요? 맞는 것 같네요. 왼쪽이라고 이게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례인데요. 이 실험을 통해서 결과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동양인들은 되게 잘 맞춘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방금 봤던 뭐야? 이 그림을 보면 우린 동양인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수초도 있고 해초도 있고 막 그러네.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서양 애들은 주인공만 보면 됩니다. 저 물고기만. 그러니까 배경은 잘 포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봐라라고 하면 동양인들은 왼쪽이라고 많은 사람이 맞추는데 서양 애들은 잘 못 맞춘답니다. 일단 걔네들은 주인공에만 이제 초점을 맞춰서 봤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얘기고요. 요거 그룹 1, 그룹 2입니다. 이제 꽃 모양인데요. 문제. 요거는 그룹 1일까요? 2일까요? 그렇죠.
완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것도 놀랍게 실험을 해봤더니 동양 사람은 대다수가 완이라고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투라고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제 전체로 느낌이 꽃잎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비슷하니까 완이라고 하는데 서양 애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석적으로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요소를 탁 포착을 해서 그게 다른가 이제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양 애들은 봐라, 줄기를 봐라, 일자 줄기 아니냐. 여기 일자 줄기는 그룹 2다. 그래서 서양 애들은 대다수가 그룹 2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되게 서양 애들이야말로 굉장히 이렇게 보는 관점이 되게 좀 좁은 거죠. 우리 동양은 좀 넓고요, 사실은. 그렇고요.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네. 닭과 이제 풀이 있는데, 이 소를 이게 묶으라면, 그루핑을 한다고 하는데, 묶으라면은 닭이랑 묶일까요? 풀이랑 묶일까요? 그죠? 이것도 또 되게 재밌는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 동양 사람들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소가 풀을 먹고 살으니까 소와 풀은 이렇게 한 그룹이다라고 하는데 서양 애들한테 물어보면 어떨 것 같아요? 동물이라고 하는 분류를 통해서 닭과 소가 한 그룹이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차이들이 제가 이제 몇 개 재밌는 그림 있는 것만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법에서도 싸움이 생기거나 그때 해결하는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고 한데 굉장히 약간 동양과 서양 사람들이 차이가 많이 나고요. 요게 좀 IQ 테스트 할 때, 요즘에 IQ 테스트 없어져서 좀 다행이긴 한데요. 저도 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갈 그림이 어느 거죠? 이제 이거 IQ 테스트에 이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예전에 이제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럼 이제 막 그림 쫙 나오면 거기 들어가는 거 탁탁탁탁 빨리 답해서 틀리지 않으면 이제 IQ 3자리 이러면서 너 천재야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게 IQ 테스트 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인데 요거를 하면 요거 동양인에게 유리할까요? 서양인에게 유리할까요? 서양인에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제 분석적인 안목으로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이걸 찾는데 요 오른쪽 거는 이제 이 책의 결론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뭐라 그러죠? 오감이라 그러던가요? 종이 접어가지고 이렇게 모양 만드는 건데 요 종이를 가지고 새를 만들어 봐라, 비행기를 만들어 봐라라고 하면 이건 좀 큰 뭐라 그러죠? 그 설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시키면 동양인들은 되게 잘한다고 합니다. 근데 서양 애들한테 하라고 하면 그냥 쩔쩔쩔 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IQ 테스트로 봤을 때는 왼쪽 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도 소개가 되어서 IQ 테스트 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어디가 더 높을까요? 서양 애들이 동양인들보다 훨씬 IQ가 높습니다. 그러면 우등한 서양인, 열등한 동양인 이제 이런 식의 것들, 우리도 얘네들이 그러면 뭐죠? 과학 지식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봐라, IQ 테스트를 했는데 그림으로 텍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림으로 테스트했는데 서양이 훨씬 높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더 너희들보다 진화된 인종이다. 이런 주장으로까지도 이제 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반론으로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오른쪽 같은 이런 종합적인 접근을 하는 식으로 IQ 테스트를 만약에 한다면 사실 어찌 보면 요즘에 이제 차기 융합 시대는 오른쪽에 더 맞는 모습의 그 평가 방식일 것 같은데 그렇게 치면 서양 애들보다 훨씬 동양 사람들이 결과가 좋게 나오니까 우리가 더 우등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근데 그 책에서 당연히 누가 우등하다고 할 수 없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런 얘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제가 이거 빨리 가야겠습니다. 얘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세 번째 얘기가 사실 또 되게 좀 중요한데 아까 하딘의 공동체 비극 얘기를 조금 제가 이제 물을 사례로 해서 조금 더 얘기를 좀 더 펼쳐놓은 거고 좀 빨리 좀 가야겠습니다. 아까 기본 논리는 그겁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라틴 아메리카의 상수도 공급에 유럽에 특히나 이제 프랑스 애들이 물 다국적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주식하시는 분들 보면 물 펀드인가 이런 거 신문에 예전에 광고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 펀드 투자하면 수익률이 높더라고요. 근데 그 녀석들이 바로 이제 제3세계에 상수도 민영화한 데다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애들이니까 수익률이 높겠죠. 이제 공공 서비스로 제공하던 상수도를 이제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의 물 다국적 기업이 들어가서 그걸 자기네들이 헐값에 인수를 해가지고 몇 년 반짝 운영하다가 이제 투자도 안 하고 투자도 일부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민간 기업이라는 건 뭐죠? 민간 기업은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고요. 공기업은 이윤 추구보다는 공공 서비스니까 이윤을 만들면 안 되죠. 이윤이 생겨도 바로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니까요. 결국 이제 민간 기업은 서비스의 질은 높아질지 몰라도 결국 가격이 올라갈 테고요. 그렇다 치면 이제 지불 능력이 있는 친구는
고급의 서비스를 받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서비스에서 배제가 되는 그런 빈부격차의 문제로 이제 이어지는 게 가장 어찌 보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좀 나라다운 나라에서는 우리 생활의 생존의 기본적인 것들, 뭐 물, 도로, 우편 서비스, 뭐 보건소, 학교 교육 같은 것들은 가능하면 공공 서비스로 유지를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부익부 빈익빈으로 그런 기본적인 그 공공 서비스마저도 부익부 빈익빈으로 결과지어지면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가 되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경제력이 없고 그 재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선진국의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강압에 이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왜 그 선진국으로부터 돈을 빌어 쓰게 되면 조건이 구조조정 조건이 달려 있으니까 걔네들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줘야 되는데 걔네들은 뭐 나쁜 놈이라기보다도 그럴 수도 있지만요. 사실 시장 원리를 신봉하는 애들이니까 자본주의를 만들어낸 친구들이고 시장 원리가 가장 최적의 해법을 만들어낸다고 믿고 있는 친구들이기에 시장 원리를 이제 강제하는 거죠. 너희들도 이걸 받아들이면 우리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강제를 하는 거고요. 어찌 보면 뭐 꼭 결과가 나빠지니까 나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의 논리는 너희들이 그 물공급 서비스를 민영화해야 되는 이유는 공공 서비스로 하니까 일단 뭐 물질도 안 좋고 누수율도 높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점을 지적하게 되죠. 그다음에 또 저희들도 뭐 부인할 수 없는 게 공공 서비스는 사실은 뭐 품질이 퀄리티가 좋기는 질적으로 수준이 높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이제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공 서비스의 정부 실패다라고 하면서 이제 너희들 그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영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게 되고요. 그런데 사실은 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물뿐이 아니지만 대다수의 자연자원은 오랫동안 우리가 공공재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기, 물, 뭐 산림 이런 것들 산림은 물론 이제 우리가 목재를 자르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들 버섯이니 뭐 솔방울이니 솔잎 같은 것들은 누구나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거였고요. 근데 또 그 하딘이라는 친구의 주장처럼 우리가 그걸 무조건 막 딴 것이 아니라 나름의 그 자율적 그 컨트롤을 하죠. 통제를 하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쓰던 것들인데 그거를 이제 뭐라죠 민영화시킨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충격일 수도 있겠죠.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그렇지만 선진국들의 논리는 탄탄하죠. 너희들 그 물 공급 서비스가 저 농촌 지역에는 도달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물의 질이 나쁘지 않느냐, 누수율이 높지 않느냐, 뭐 가격 부과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에서도 좀 뒤떨어질 테니까요. 선진국보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민영화를 시키는 게 더 바람직한 해법일 거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펴면서 또 말을 안 들으면 결국 돈 빌려줬던 거에 대한 너 아니면 우리 돈 빌려준 거 갚을 저 뭐지 회수할 거야 뭐 이런 식의 협박도 가미를 하면서 이제 강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물 공급 민영화가 실제 됐고요. 많은 이제 특히나 남아메리카에는 대다수의 나라들이 이제 물 민영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과는 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결국 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더라고요. 물 가격이 일단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이 녀석들이 그 상수관을 저 수요자들에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 비용이 많이 들으니까 그런 투자는 안 하고 그냥 단순한 그 경영 합리화를 통한 수익에만 이제 이제 관심을 좀 기울이고 하는 그런 그 논리들이 그 나름의 그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한계를 드러내게 됐다는 거고요. 이건 제가 그림으로 점차 그 물공급이 수공업에서 산업적으로 가고 있고 공동체 통제에서 기업 통제를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 물 판매업자들, 생수, 물 다국적 기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이제 반대가 심해서 지금 잠깐 이제 좀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데 저희도 정부에서 우리도 상수도 공급을 민영화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이제 반대가 심하니까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데 또 언제 아마 또 올라와가지고 민영화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폭탄 선언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모순이 있더라. 이제 아까 뭐 제가 유동 자원은 가격을 부과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특히 물은 또 되게 흥미로운 게 물, 전기, 통신 같은 것들은 그 기반 시설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시장 원리라는 것은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공급자겠죠. 기본적으로 수요는 있다고 친다면 다수의 공급자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품질을 개선하고 가격을 낮추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되는 건데요. 이 기반 시설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자본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그런 공공 서비스의 경우에는 사실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거의 독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여서 특히나 물
공급, 뭐 전기 공급, 통신 공급 같은 것들은 다 선로를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민영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모순을 갖고 있는 그런 그 배경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 그 독점이었었고요. 그래서 가격은 올라갔고요. 또 나중에 이 녀석 물다국적 기업들이 시설 투자를 농촌 지역이나 수요가 적은 지역에는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결국 이제 많은 이제 반대 운동을 겪게 되는데, 아주 유명한 게 코차밤바 물 민영화 반대 운동은 되게 유명합니다. 코차밤바라고 이렇게 기억해 두셨다 보시면요,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그 반대 운동을 전개해서 물 민영화를 철퇴시켰던 볼리비아의 그 민중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 얘기를 좀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물 상품화의 한계, 물은 방금 말씀드렸던 고정 비용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민간 기업이 하다 보니까 이윤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전부 물을 아껴 쓰면 어떻게 됩니까? 물 사용량이 있어야지 수익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느 땐가는 또 교묘하게 물을 많이 쓰라고 이렇게 권장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물을 판매를 해서 수익을 많이 얻게 되니까요. 그런 이제 모순도 갖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아주 기본적인 그 공공 서비스는 그 지불 능력에 따라서 공급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는 아주 심각한 사회 정의적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적었고요. 그 다음에 물뿐이 아니라 뭐 탄소 거래제도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에서 같은 이제 비판을 가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선진국들은 결국 자기네들은 탄소를 줄이는 한계까지 와 있다. 그러니까 제3세계 개발도상국에서 줄인 것을 우리가 줄인 것으로 인정해 다오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줄이지도 않고 제3세계에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투자만 하면서 자기네들은 그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제도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업도 저는 약간 좀 자료만 봐서 좀 자신이 없는데, 어업도 그 허용 어획고를 정하더라고요. 총 어획할 수 있는 양을 정한다. 이건 아까 우리 하딘식 논리 내지는 그 멜서스식 논리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되게 재밌는 게 이 신자연의 상품화 내지는 자본의 논리에는 항상 거래라는 게 들어갑니다. 거래를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거래가 굉장히 아주 뭐라고 하죠? 함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거래를 통해서 그 능력 있는, 거래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본가들이 항상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해주는 그런 그 창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거래라는 단어가 어익도 뭐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할당량을 배정을 해주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자본가가 그 할당량까지도 매입을 해서 결국 큰 대형 어선만 살아남는 그런 결과로 이제 이어지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선진국에서 나타난 결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하여간 뭐 그 신자유주의 논리는 좀 그다지 좋지 않은 결과, 결국 부익부 빈익빈으로 결과 지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58분인데 큰일 났다. 요 오스트롬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요새 공유경제라는 말이 이제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공유경제. 물론 이제 약간 좀 다른 유형이긴 하지만 그 에어비앤비, 우버 택시 뭐 등등 이제 공유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그 아마 어찌 보면 그 뿌리가 엘리너 오스트롬의 그 공유의 비극을 넘어라는 그런 데서 시작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우리 제주에도 공동자원론이라는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대에 그 공유자원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결과를 많이 내고 있는데, 사실은 제주가 그 보고입니다. 공유경제, 공유자원의 이용과 관리에서는 정말 아마 우리 전 세계에서 아마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굉장히 많은 그 전통과 사례를 갖고 있는 아주 정말 훌륭한 지역이어서 그렇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노 오스트롬이라는 분이 이분이고요. 이분이 200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그 상을 받은 그거는 전 지구상에 좀 가려져서, 우리 자본의 논리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 성공적으로 공유제를 잘 이용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 사례들을 전부 전 세계에서 모아가지고 계속 이제 누적시키고 있고요. 지금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만든 연구소가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 있는데 연구원들이 뭐 한 1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 그 양반들이 성공적인 그 공유제 이용 사례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 연구를 지속하고 있고요. 이거 시간이 없나요? 그분이 얘기할 때 성공적인 그 공유제 사례의 공통점을 뽑아보니까 8가지가 있더라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뽑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가 있더라. 그러니까 하딘의 주장과는 반대되죠. 하딘이 볼 때는
목장은 주인이 없으니까 너도 나도 뭐 좀 무료제라고 막 너도 나도 다 무임승차 하더라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제주 해안의 그 마을호장도 그렇고 공동목장도 그렇고, 공동목장은 뭐 그래도 맞추기도 쳐져 있지만 그 경계가 없는 게 아니더라. 경계가 있고 사용 규칙들이 있더라. 그 사용 규칙들은 과학적 지식이라기보다는 현지 지역 상황에 부합하는 그런 기준들이더라. 집합적 선택 장치,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거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요즘에 협동조합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협동조합식으로 모두가 다 민주적으로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 제주의 해녀의 경우에는 그 해녀분들이 이제 몸을 녹이면서 불턱에 모여서 막 의견을 교류하면서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만들어내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민주적이다. 그리고 그것 감시활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 다음 점증적 제재 조치, 이것도 되게 재밌던데요. 처음에 어떤 사람이 그 규정을 어기면, 아까 우리 그 재수가 이제 그 변절을 하면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구성원 공동체가 해치워질까봐 처음에는 아주 경미한 페널티를 준다고 합니다. 벌칙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복될 때 굉장히 이제 중과를 이제 뭐라죠? 좀 죄를 엄하게 묻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타이르는 정도로 하면서 계속 공동체의 그 규합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그런 전통적 규범들이 있다라는 것. 갈등 해결 장치가 있더라. 갈등이 불그러지면 결국 해결 장치들이 있더라. 뭐 어떤 원로를 통해서 내지는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나름의 그 해결 방식들을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도 보장이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 근데 명문화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우리 제주의 해녀 연구를 해보니까 굉장히 명문화된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 제가 금방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 다음에 뭐 종합적 사업 단위, 그 지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 단위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그보다 더 큰 규모에서 또 개입을 해서 어떤 해결점을 찾아주고 하는 그런 여러 조직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고, 이거 제가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양 애들이 시장 원리에 따라서 환경을 이용하고 관리하던 친구들이 이제 시장 원리가 가고 있는 그 이제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크게는 아마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문제를 느끼면서 일부 이제 진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유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틀라스 계획이라고 어장을 좀 이렇게 과학적 지식으로 봉쇄하던 이런 봉쇄, 정부에서 만들어낸 격자입니다. 여기는 이번에 어업 활동을 못하고 다음에 여기 뭐 이런 식으로 하던 이런 그 뭐라고 하죠? 탈지역적인 아주 뭐라 그러죠? 아주 좀 너무 성의 없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식인데, 이건 어부들이 만들어낸 지도라고 합니다. 어부들이 어디에는 고기가 많고 어디에는 그 암초가 있고 한 그런 것들을 민감하게 반영한 지도가 있는데, 이런 지도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그 어획 활동을 관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확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그 미국 중부지방에 저기도 이제 그 공유지를 사유화시켰더니 막 엄청나게 많은 그 소들을 방목을 하면서 이제 좀 황폐화된 지역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저 지역을 다시 공유지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제가 이제 이거는 좀 제주에 이제 우리 해녀들의 마을 어장의 그 규범들을 이제 쭉 수합을 해보니까요, 되게 아까 그 오스트롬이 만들었던 디자인 원리에 부합하는 그런 원리들이 그대로 배어 있는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정리한 거고요. 그럼 제주에만 있느냐? 그렇진 않더라고요. 우리 육지부에도 이건 그 해남 지역의 노력도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도 재밌는 게 여기 지역에서 수확물은 전부 마을 공동의 수확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수확량이 다른가 봅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배분을 할 때 뽑기식으로 해서 좋은 데 하나 배정받으면 안 좋은 데를 배정 하나 해주고 하면서 굉장히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그런 그 전통적 규범들이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서양 애들은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있었던 것들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되게 서로 역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는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잃어가고 있고, 서양 애들은 우리 걸 배우자고 하고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주류 경제, 시장 경제, 자본주의 경제에 대응하는 공동체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자라고 하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유 경제도 뭐 그 유사한 부류이긴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단단한 것은 공유제에 기반한 공동체 경제가 어찌 보면 앞으로 우리의 이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이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굉장히 이제 서서히 좀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 조각조각 단편적이긴 한데요. 저게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저게 전체가 규합이 된다면 정말
좋은 미래 사회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공유제와 지역 공동체가 우리의 미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고요. 제가 거기 적진 않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성당에 다니면서 저희들 이제 미사 끝나고 나가면서 이제 계란이랑 이렇게 이제 생산물들 이렇게 아주 작은 규모지만 그 이제 서로 판매하고 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저것들이 더 규모를 점점 키워 나간다면 공동체 경제의 또 다른 성공 모델이 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넣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연구하다가 이시돌 목장을 들여다보니까요. 이시돌 목장이 엄청난 또 정말 좀 세계적으로 알려야 될 만한 그 성공 모델이더라고요. 이제 공동체 경제 모델로 아주 훌륭한 그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막 마음이 급한데 협동조합 논의가 한때 굉장히 뜨겁게 이제 논의가 됐고요. 또 사회적 경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외국의 성공 모델들은 거의 그 신부님들이 중심이 된 그 카톨릭 공동체들입니다. 그 이제 성공적인 몬드라곤 협동조합도 그렇고요. 또 캐나다에 있는 또 무슨 성공 모델도 그렇고 이탈리아에 있는 모델도 그렇고 거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살을 좀 덧붙인다면 우리 카톨릭 공동체가 어찌 보면 우리 미래 사회를 담보할 수 있는 또 다른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그런 집단이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면서 굳이 이제 제주로 옮겨온다면 제주가 우리 마을어장, 그 다음에 이시돌 목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아직 찾아내지 못한 우리 생활 속에 배어 있는 굉장히 많은 그 사회적 그 규범들, 전통 문화들은 어찌 보면 사실 제주가 이렇게 풍족했던 지역은 아니었었고요. 거기서 만들어진 우리의 생활 방식들이고 규범이기에 어찌 보면 아직은 열리지 않은 그 보물창고이긴 하지만 제주가 어찌 보면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우리 다른 지역에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지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마감을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한 얘기들은 이 책이 이제 제가 쓴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주의 마을과 공동자원이라고 하는 이런 책이 또 있어서 이런 책들의 내용들을 제가 대신해서 전달해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마지막에 이 페이지를 제가 추가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제주에서 성당을 다니면서 우리 주교님의 이 기도문은 정말 저보다 제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제 이제 연륜으로 보면 근데 이 기도문을 만드신 걸 보면서 우리 주교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리고 저는 이 기도문처럼 우리의 제주의 그 고난과 그 미래의 잠재력을 이렇게 대변하는 기도문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마지막에 페이지에 넣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9시 7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